안녕하십니까. 경제신문 주요 기사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3개의 기사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이데일리 19면입니다. 지난주 그 바이오 업종이 강세였는데 투자 주체별로 선호하는 바이오 종목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이 선호했던 종목과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이데일리 10면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실적이 악화된 원인과 함께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한국경제 23면입니다. 지난 한 달간 그 설정액이 증가한 상위 10개 펀드 중에서 채권형 펀드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레버리지 ETF에도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펀드 투자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최근 그 바닥권에서 좀 일정 부분 상승 중인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투자 주체별로 그 업종 내 그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 좀 상이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 표를 보시면 그 투자 주체별로 지금 지난주에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개인들은 그 인트론 바이오, 외국인은 신라젠, 그리고 기관은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먼저 개인부터 일단 보시면 개인은 인트론 바이오를 지난주 159억 순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력이 좀 부족한 관계로 확실한 공시에 투자했다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술 이전 계약 규모 그 상향 조정 공시였는데요. 기존 계약 규모가 기존 7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그 상향 조정되는 공시에 좀 상한가를 기록했었긴 했는데요. 확실한 호재가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해 단기 매매로 승부를 하려는 투자 전략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기 신라젠을 매수했는데 한 주 동안 8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점에서 뭐 신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점에서 공매도한 물량을 다시 재배수하는 그런 슈커버닝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신라젠이 지금 항암 치료제 임상 중단과 압수수색이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저가 매수는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 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기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92억 정도를 지금 지난주에 순매수를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실적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분기 주요 제품의 그 판매 확대로 영업이익이 2분기에 93억이 나왔는데요. 지금 상당히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기존 제품 성장과 함께 미국에서의 그 신규 판매로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크게 증가한 지금 48억을 지금 영업이익이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 외에 지금 글로벌 학회 이벤트가 다시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9월 9일부터 모건 스탠리 그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그 유망 바이오 기업을 좀 초청해서 투자자들과 매칭시켜주는 그런 행사인데, 관련 종목으로는 HLB가 지금 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바이오 업종을 많이 매수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불신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또한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이렇게 반등한 이후에는
조정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또 자주 나오는 말이 이제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불신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번 달 말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는 헬릭스미스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 종목으로 좀 설정을 해서 좀 관찰하시는 것이 이 바이오 업종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올해 그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의 손해율 상승으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 손해보험사들의 그 실적부터 좀 살펴보면,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1조 4,850억이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29.5%, 그러니까 거의 30% 가까이 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원인은 이 표에서도 보듯이 여기 장기보험이라고 나오는 이게 실손보험이고 실손보험,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좀 급감했다라는 점이 좀 크게 작용했는데, 지금 사실 그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동차 실손보험 손해율이 비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손해율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손해율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급한 보험료와 여기 지금 벌어들이는 보험료, 그러니까 수입 보험료와 지급 보험료의 차이인데, 아무래도 이것이 지급이 더 높아지게 되면 순이익이 낮아지게 되고, 이것이 좀 낮아지게 되면 반대로 순이익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손해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손보험과 자동차 그 손해보험에서 손해율이 증가한 원인은 여기 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과잉 진료가 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부가 그동안 그 비규모 항목으로 좀 주었던 의료 서비스 항목들을 건강보험으로 좀 처리하면서 수익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진료를 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를 좀 신설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정비요금 인상 및 그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보험료가 좀 인상될 만한 요인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제때 지금 반영하지 못해서 적자가 좀 확대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보험료가 한 10%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금융당국의 가격 통제 영향으로 실제로는 한 5% 미만의 보험료 인상이 나타난 것이 좀 이렇게 실적 악화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금감원에서 좀 지적하듯이 손해보험사들의 그런 출혈 경쟁 역시도 실적 악화를 유발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장기 가입 유치자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크게 증가해서 전체 사업비가 전년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감독원에서는 이런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감독 및 검사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악화가 사실 주가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인데, 상장된 6개 회사의 주가 평균이 올해 여기 순이익도 그렇지만 주가도 약 30% 가까이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 볼 때 손해보험업이 올해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지만 지금 관련한 투자 지표들을 점검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그 반등에 관한 시그널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수준 점검해 보면 타 금융권 다른 업종들은 지금 뭐 PBR이 0.5배 이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0.8배 수준의 손해보험 업체들은 지금 형성돼 있고요. PER로 봤을 때도 아직도 10배 이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수준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역시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추세 반전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신규 투자는 좀 더 관찰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지금 최근 한 달간 설정액이 증가한 펀드 10개의 펀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와 공격적인 레버리지 ETF가
동시에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그 한 달간 설정액 증가 상위 10개 펀드가 나와 있는데요. 10개 중에서 지금 이쪽에 그 플러스 수익이 난 모든 펀드들이 채권형 펀드여서 지금 10개 중에 7개가 지금 채권형 펀드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언상이 지난달에도 지속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채권형 펀드들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 위주의 단기 채권 위주인데요. 그렇지만 여기 2위를 기록한 ABL 그 핌코 같은 경우는 개인들 위주의 그런 가입한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설정액 1위와 3위 펀드는 좀 예상과는 틀리게 레버리지 ETF로 나와 있는데, 지수가 상승할 경우 지금 또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를 쓰는 ETF였습니다. 반대로 그 하락하게 되면 2배로 하락하게 되는 좀 공격적인 펀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 7월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지수가 급락을 하자 지금 반등을 노린 그런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많이 가입했다라고 보이는데, 현재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해서 V자 반등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금 서서히 저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수익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개월의 그 수익률을 보더라도 지금 채권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금리 지금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개인이 투자했던 레버리지 ETF는 뭐 10%, 뭐 13% 마이너스 정도의 아주 좀 좋지 못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지수가 점진적으로 지금 반등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에 사실 지수 상승을 이끌 만한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급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한 ETF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채권형 펀드라든지 여기에 추가로 배당 펀드 그리고 일반 인덱스 펀드에 좀 분산해서 골고루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나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3개 기사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장이 다시 변동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재료가 없어서 오늘 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체크 김영재였습니다.